기업 관련 법안은 입법을 주도하는 정치권과 해당 기업 간 입장이 다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처럼 첨예하게 대립과 갈등을 불러온 법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법을 주도한 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이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재계는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죠.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파장 두 분과 따져보겠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란봉투법, 쌍용자동차 노조 때 2009년에 갈등이 됐던 발족된 이 이름입니다.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인데 주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우선 시청자들을 위해서 도대체 뭐가 바뀌었는지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종규 교수님, 이 통과된 법 핵심 내용만 좀 우선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어저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의 개정은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의 범위 확대입니다. 사용자, 기존의 노조법에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제 사용자로 인정을 했는데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 의하면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사용자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조항을 기반으로 원하청 간의 새로운 교섭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변화는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일 경우에 임금 문제나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일 경우에만 쟁의가 가능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는 조항은 그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도 이제 쟁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노동회 측에서 노동 입장에서 봤을 때 쟁의의 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또 중요한 변화는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약간 제한적으로 조정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기존에는 회사 측에서 불법적인 노조 파업이라든가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제한 없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제 새로운 개정안이 또 나왔고 또 더 중요하게는 기존에는 일률적인 적용이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책임에 따라서 비율을 명확하게 정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일률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그 책임 범위에 따른 명확한 어떤 책임 소재를 가늠하고 그에 따른 청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노조법 개정 2, 3조 노란봉투법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안종희 교수님께서 이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행위 대상에 들어가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개인적으로 워낙에 좀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게 이제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재계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산업 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으로 몰아넣는다. 재계가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우려하는 내용이랄까? 재계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뭡니까 이게? 뭐 세 개 다 걱정이 되는데. 세 개 다. 예. 네, 뭐 근데 혹시 뭐 33, 33, 34 이렇게 나누면은 제일 앞에 있는 거 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거. 이건 사용자 범위 그렇죠. 확대하는 거. 이게 쉽게 말하면은 근로계약에서 뭐 그야말로 이제 고용계약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도급까지도 사용자성을 인정한다. 도급. 네. 도급도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얘기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계가 없죠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면은 글쎄 데이트를 오래 한다고 결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데이트를 그렇죠. 오래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준하는 지위에 있었다 해서 너는 사용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한계가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고용계약을 통해서 고용자, 그다음에 사용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개념이 정리가 돼야만 불확실성이 없는 건데 이걸 갖다가 원청의 글쎄 사용자성을
이걸 갖다 우리가 강조해서 사용자에 가름한다 이거 아닙니까 보면요. 그 결과가 그렇죠. 어떻게 될 거다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거죠. 그렇게 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가 없어지는 거죠. 범위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이연령 비연령이란 말에 가장 적합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뭐 이렇게 끼워놓고 말이죠. 좀 죄송합니다. 뭐 나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원청하고 그다음에 그 하청은 글쎄 뭐 얘기 좀 나온 김에 경작에서 보면은 이제 생산을 할 때 자체 생산하거나 네. 또는 시장에서 사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은 자동차 회사가 만들지만은 타이어를 자체 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백미러를 갖다 자체 제작합니까? 사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급을 통해서 너는 타이어를 갖다 우리한테 납품을 해. 이렇게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납품하다 보니까 우리도 당신의 직원이야. 네. 우리를 책임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기업의 경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말이 아니죠. 예, 네. 첫 번째 사용자 범위 확대 도급 계약.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현재의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하청 노조까지 이게 사업자다. 이게 직접 원청 사업 경영자와 교섭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워낙 커질 수 있다. 그래서 파업이라든지 1년 내내 교섭을 해야 되는 불안감, 이 도급이라는 법적인 거를 인정을 안 하는 셈이다. 자, 이 부분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경영계가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돼서 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약해서 그게 노동자들을 더 많이 괴롭히지 못하게 돼서 그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궁극적인 이 경영계가 우려하고 있는 바는 궁극적으로 어떤 산업 경쟁력의 저하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원과 역량을 투자라든가 신규 투자나 전략 그리고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개발 같은 쪽에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예. 추가적인 다른 번외의 어떤 영역에 상당히 큰 부담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확대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에 저는 궁극적인 우려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거는 결국 재계나 경영계가 기업이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기여의 창구를 약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경영계나 재계의 궁극적인 어떤 우려의 포인트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2, 3조가 통과됐으므로 지금 일단은 뭐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네. 이후에 논의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재계나 경영계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바를 좀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논의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추가적인 예. 논의가. 그래서 저는 뭐 예시로서 예. 교섭 대상의 범위를 일단은 당분간은 좀 최소화한다라든가 예. 그리고 교섭의 대표성을 강화해서 그야말로 단일 교섭의 원칙들이 일단은 좀 심플하게 원하청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거나 또 쟁의 주체가 좀 명확하게 됨으로써 좀 산발적이고 파편하고 이렇게 좀 남발되는 방식으로의 분쟁의 가능성들을 당분간은 좀 이렇게 제한하도록 하는 예. 이런 어떤 추가적인 조치나 논의들이 사회적인 좀 대타협이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정재근 교수는 이제 교섭 하청 노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중구난방 교섭하지 말고 좀 최소화하고 단일 교섭 창구를 조금 마련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게 조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미 그거를 앞으로 남은 기간 시행령 시행규칙 담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조 교수님 뭐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글쎄 뭐 사실은 뭐 이왕 통과됐으니 기정사실화 됐으니 이렇게 단서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떤 미리 예측할 수 있었으면은 법을 만들 때 신중했어야 되죠. 법을 만들 때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갖다 보면서 우리 경제학에서 승자의 저주란 얘기를 하죠. 위너스 코스. 그러니까 승자가 자기 발등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승자라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노조죠, 노조. 노조. 그렇죠, 네. 노조죠. 그래갖고 이제 승자의 저주가 되는 건데 뭐 조금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MBK 파트너스도 홈플러스를 인수에 승리하고 나서 굉장히 취약해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보면 터무니없는 사실 미안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경쟁력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외국 기업들이? 있는 기업도 나가겠네요.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은 뭐 예컨대 보면 백사장이 텅 비고 모래 백사장에 모래가 없는데 거기에 뭐 뭘 꼽는다고 그게 해수욕장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이 다 나가고 네. 기업하기 나쁜 환경이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모든 걸 갖다가 노조나 뭐 그런 쪽의 중심에서 모든 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승자의 저주다. 승자의 저주. 네, 결국 이겼다고 노조가 생각하지만 예. 결국은 대한민국을 미안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키는 오. 대한민국 경제 초토화법으로서 누런 봉투법이 아닌가. 대한민국 경제를 초토화시킨다. 누런 봉투법인다. 그런데 누런 봉투법이 될 수 있다. 그런 될 개연성이 수 있다고 있다. 그러죠. 승자, 노조가 저주. 그러니까 국내에서 기업들도 떠나고 또 일자리가 없어지면 결국 노조도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승자가 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승자의 저주인데, 근데 정부 여당이 노란 봉투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고 또 김용범 정책실장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인가요, 정말로? 아마 경영계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고려할 만한 케이스들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닐지라도 개별적인 케이스들을 통해서 발생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 제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나가는 쪽으로 일단 순서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같은 나라는 이제 공급망의 책임성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라든가 사회보험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기재들을 좀 마련하고 있고, ILO나 EU 같은 경우에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 지급 이제 이런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제 노동자들 간의 어떤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벌어진 격차들을 해소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노조법의 2, 3조의 개정 사항과 유사한 사항의 논의라고는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운동이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약하다고 알고 있지만 예. 최근에도 조인트 임플로이어 룰이라고 해서 공동 사용자 규칙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이제 미국 사회에서 물론 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하긴 했지만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좀 있었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아사히 방송 사건이라고 해서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이제 파견된 하청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의 의무를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근데 매우 엄격해요. 이걸 적용하는 건 매우 엄격합니다. 다이렉트하고 이미디어트하고 저기 현실적이 된다라고 해서 매우 엄격한 이제 기준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어떤 모델들을 좀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 한국적 길을 사실은 새롭게 열어나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진짜 너무 심한 얘기 같아요. 경강부에. 그러니까 한국적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국적 형용사 붙었으면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겠어요? 네, 대통령인데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거 밑에서 보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통과됐으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갖다 덕지 붙이는 거 아니에요,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얘기를 여기다 왜 붙입니까? 네. GS 하면 나중에 GS 마트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까 봐 걱정이네요. 왜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말자고. 이게 왜 글로벌 스탠다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적. 그러다 못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냐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다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은요. 노사가 공존하고 평화롭게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자기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기를 바라요. 네.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가 왜 나옵니까 도대체? 그리고 원청은 맞지만 원청이 사실 사용자는 아니잖아요. 계약관계죠. 보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원청을 갖다 사용자성을 강조해서 고용한 거랑 마찬가지다 해서 이것저것 의무를 지우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좀 지나갔지만 네. 세 번째 그 뭐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한다는 손해배상 건데 청구 소송 제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손해배상 청구를 왜 제한합니까? 피해를 줬으면은 그만큼 적어져. 피해를 준 만큼 보상을 해야 되고 원상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이제 워낙 노조 단체 그동안에 쌍용차 노조에서도 봤지만 너무나 많은 규모를 손해배상 청구하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상당히 좀 불만, 노동자들이 좀 그런 불만했던. 측면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복면을 하거나 복면은 흉하니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같이 들어가서 뭐를 갖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은 4명이 밀어서 문장에 넘어갔는데 그러면 너 힘을 갖다 몇 대 몇을 줬으니까 그걸 갖다 3대 2대 2로 나눠서 이걸 청구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 책임, 공동 피해 보상에 대한 정신이 어긋나죠. 민법 770조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남한테 과실 또는 고의로서 피해를 줬으면은 원성 회복하는 어떤 비용은 네. 가해자를 갖다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아무한테나 그냥 넌 나의 주인이야, 계약자야, 너 사용자야. 그리고 뭐 손해 있어. 근데 그럼 뭐 넘어가지 뭘 그것까지 뭐 청구를 해.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도대체 이게 지금 기업이 되겠습니까? 네. 기업 다 따놓고 나서 노조가 남아서 뭘 하시겠냐고요. 네. 아까 그 안정기 교수님께서 지금 교섭을 좀 최소화하고 단일 교섭 하청 노조 말씀 잠깐 하셨는데 실제로 하청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시행령을 규칙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아까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다. 뭔가 워낙에 많은 하청 노조가 우죽순으로 좀 파업하는 거는 조금 분쟁은 좀 최소화하자는 얘기인데 현실성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노란봉투법상에 개정된 내용의 그 팩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제 이해와 우리가 지향해야 되거나 혹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방향성은 이제 다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노란봉투법상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섭 창구 단일화라든가 이런 관련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사실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원청 사업장에 다양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사실은 공존하고 같이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되게 좀 복잡한 사항이고 이 법률적으로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우회하거나 회피하거나 심지어 악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이게 노동자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쪽으로 이게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왜 부담이 그러죠? 있습니다. 노노 간의 그러니까 원청의 노동자들과 하청의 노동자들이 서로의 노동 조건과 어떤 복리후생 부분들에 대한 요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회사가 모든 요구들을 일률적으로 온전하게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역량이 아니라면 사실 어느 한쪽은 기대만큼 되지 않을 수 있는 조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취지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동안 너무나 좀 열악한 상태에 있었던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올려준다라면 그만큼 사실은 원청 노동자들이 바라는 만큼의 상승이 되게 어려운 게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원청 노동자들이 우리의 지금 한국 사회의 노사관계와 노동문화의 토양을 놓고 봤을 때 원청의 노동자들이 혹은 원청의 노동조합이 하청으로 인해서 본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약간의 마이너스 내지는 기대했던 것만큼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고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한다면 이제 이거는 바로 노노 간의 갈등으로 직접적으로 번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이 지금 이 법 안에 이제 가능성들을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좀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뭐 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뭐 예를 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충분한 좀 대화와 타협의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어땠을까. 실제로 재계가 좀 더 협의를 하는 시간을 갖자고 호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게 기업인들이 어떤 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전 재계가 나서서 반대하고 시간을 달라고 호소한 건 처음 봤어요. 다른 여러 가지 법들에 대해서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권력이 사실은 오만하지 말아야 되죠. 권력이 전제하지는 않잖아요. 따라서 난명이 듣고 좀 자기를 숙이고 많은 어떤 경우수를 사전에 생각해서 피해를 갖다 예방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절대적인 어떤 무슨 우위의 순양 했는데 이게 승자의 저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공감이 되는 게 말씀하신 것 중에 옛날에 보면은 복수노조는 그거는 분명히 창구 단일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하청, 그걸 어떻게 단일화래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A, B, C, D에서 무슨 10개, 20개, 그러니까 현대차를 예를 들어봅시다. 하청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1000개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일단 말을 던져놓고 나서 이걸 이해를 했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추스를 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럼 자동차를 보세요. 뭐
그 마다 다 다르잖아요 보면요. 예,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하청 그걸 갖다 단위로 합니까?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하청업체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죠. 그건 다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청 그 많은 사람들이 단열을 해갖고 원청하고 무슨 교섭을 해라? 그걸 어떻게 그거 하다 아무것도 못해? 현실적인 게 쉽지 않다. 워낙에 아무것도 많은 못해요. 하청 아무것도 회사들이 못해요. 있기 때문에. 논의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짧게 네, 드리면, 교수님. 예, 이제 교수님 말씀은 제가 또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노동기본권의 확대라는 거는 저는 뭐 거창하게 표현하면 인간 역사의 발전의 필연적 진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의 노동기본권의 확대. 확대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의 필연적인 과정이다. 지금 저는 제게도 이 노조법 2, 3조의 개정을 원칙적으로 그 근본적인 취지나 뜻 자체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조는 특히 3조 손해배상의 청구랑 관련된 거는 그건 오히려 수용할 가능성이 더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의지는 되게 전향적이에요. 제게도 예, 3조. 2조가 이제 좀 부담이 되는 2조. 거죠. 그렇다고 해서 2조를 완벽하게 그 내용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좀 절차와 이런 프로세스를 좀 체계화해서 재계도 산업 경쟁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져가는 상태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가자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이거 자체를 완전히 부정한다거나 이제 이런 거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지혜와 해안을 모아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 하나 좀 먼저 저희가 좀 네네.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노동복지법의 또 핵심적인 게 2조 중에 하나가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행위 대상에 들어간 겁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경우 국내 투자를 미국 투자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지금 기업들의 우려인데 현실성 있는 우려입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항상 명확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노조가 왜 만들어졌죠? 그 회사에서 노동적 위치를 갖다 확고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은 정책적인 거 국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마스카는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런 거예요. 보면요. 그레이트 어게인의 어떤 쉽빌딩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서 뭐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누가 그걸 그러면은 하청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네. 이렇게 번지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네트워크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조심할 거 보면은 한쪽에 힘을 갖다 너무 비대하게 실어주다 보니까 점점 넘쳐가지고 아까 말씀한 대로 인류 역사는 뭐죠? 노조의 권리의 역사일 수 있어요. 인정해요. 맞아요. 그다음에 노동의 권리도 인정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아메바식으로 번져나가서 산업 경제를 갖다 피폐시키고 마스가 같이 국가 간의 어떤 프로젝트를 쓰고 있어요. 그걸 갖다 지금 하청에서 뭘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면요. 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 이번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포함 들어갈 때 사업 경영상 결정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사업 경영상 결정도 극히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거 혹시 아닐까요? 근데 이제 저도 뭐 한때 뭐 기업 조직에 한번 있었던 경험을 놓고 보면 기업 조직에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그 사안만 독립적으로 분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의사결정이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해외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데 국내 그 고용 규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데 그에 따라서 투자도 달라지고 예, 생산 계획이 달라지다 보니 국내에서 생산되는 규모를 조정하다 보면 인력의 어떤 재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면은 이제 사업 결정상의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한 기업에서 이제 파이낸스를 담당 CFO 가장 재무 쪽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를 인선하는데 만약 이 사람이 회사 내부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긴축적으로 압박하면서 되게 이런 이제 성향의 스타일이어서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지만 회사 내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터프하게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결국은 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인선과 인사의 부분들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것이 경영계에서 제기하는 약간의 우려 사항들이 일면 뭐 이해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재계가 정말 우려하고 또
야당도 반대를 하니까 김용범 실장 이런 말을 했네요. 재개 우려는 과장돼 있다. 과장돼 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법이 통과된 후 시행된 후 얘기예요. 생기면 다시 법을 개정하면 된다. 정책실장이 이런 제가 반론을 그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그러면 그 정도라면은 미리 통과되기 전에 왜 신중하지 못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우려가 재개 우려가 과장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은 사실은 재개 우려가 과장돼 있어요. 그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징징댄다는 겁니까? 그러면은 재개가 무슨 어린애예요? 네. 그렇게 재개를 갖다가 품위절하 하지 마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보면요. 최근에 보면은 그 기사 식당이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연소적으로. 기사 식당이 예, 왜 그럴까? 거기 뭐냐면요. 사람들이 요새 택시를 적게 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사 식당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기사 식당도 경제학은요. 프린시플이 뭐냐면 everything depends on everything. 모든 게 그물처럼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를 적게 타니까 엉뚱하게 나비의 날개짓이 뭐냐면은 기사 식당이 줄패 파는 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모든 거를 개인이 결정하느니 시장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발 업 떨어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가 무슨 뭐 과정돼 있다. 이건 굉장히 신뢰스러운 얘기죠. 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책실장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옮겼으니까요. 네네네. 더군다나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무슨 도대체 무슨 뭐 과장돼 있다. 네. 그거는 아니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법을 고치면 된다. 그런 정도의 생각했다. 미리 왜 상당히 미리 많은 사람이 워닝을 줬을 때 유예 기간을 더 갖고 하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밀어붙이는 거죠. 불도저가 됩니까? 불도저가 그 파워가 아니잖아요. 사회적인 유머한 합의나 거죠. 기대 수준이 형성되면 어떤 법을 통해서 그 법을 되돌린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겁니다. 특히 노동권 강화와 같이 사회적인 이른바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의 법률을 제정했다가 다시 그걸 되돌린다? 네. 그건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거기에 따른 반발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본 정책실장이 대통령 설득할 수 있습니까? 과반의 민주당 의원들 설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책실장의 언사로서는 조금 무거운 책임감이 수반되지 않은 좀 가벼운 언사였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제 뭐 사전에 우리가 보면요. 이게 뭐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효과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요. 따라서 지속되는 시간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이라도 내가 미리 사전에 걱정을 했으면은 사후에 오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은 신중한 것이 그것이 정석이죠. 자, 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뭘 도대체 이제 와서 무슨 뭐 보완을 한다? 이제 와서 스탠다드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알겠습니다. 짧게 안정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노란봉투방에 나온 게 우리 노동 현장의 심각한 이중구조,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급여 차이라든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라든지 이중구조가 정말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건지 노란봉투법은 그 수단의 하나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노란봉투법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도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하나의 어떤 사안들을 놓고 근데 그동안 약간 균형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되는 지형을 조금 바꾸려는 노력이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는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세대 간 갈등 등을 포함한 지금 한국 시장의 노동시장의 왜곡과 모순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어떤 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무겁고 지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개의 단편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동 문제를 푸는 사회정책적인 접근과 틀 자체를 좀 대전환하려는 모색이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노동을 연구하는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동일하게 기업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업별 교섭 구조 체제에서 좀 벗어나서 상위 수준의 이 산업별 수준에서 이제 사회적 교섭과 노동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산별 체제의 수립이 통해서 노동의 어떤 형평, 노동 조건의 상향 표준화, 사회적인 어떤 협력과 연대의 강화, 그것이 곧 나아가서는 이른바 노동의 이중구조라고 되어 있는 왜곡되고 좀 부조리한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황 강의사 그만큼 듣고요. 조동 교수님 짧게 언급할 게 있으면 좀 뭐 한 10초만. 네, 뭐 정규직, 비정규직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같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의 조건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갭을 줄일 수 있어요. 또 줄여야 되는데
이게 원청하고 좀 하청은 좀 다르잖아요. 디멘전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걸 갖다 같이 그걸 갖다 하나는 콩이고 하나는 파친데 그걸 섞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면 세모 네모 합쳐집니까? 알겠습니다. 세모끼리 네모끼리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된 그 영향 그리고 기업들에 미치는 관련 파장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였습니다. 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